얼마 전 사우디에서 최대 10조 규모로 추정되는 방산 잭팟이 터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오랜만에 대규모 계약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계약과 별개로 사우디에서 추가로 300억 달러, 2,500대의 추가 무기 도입이 준비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이번 계약은 빈살만 왕세자의 직속 친위 부대를 위한 무기 도입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우디가 아예 폴란드처럼 한국의 모든 것을 맡긴 방산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죠. 모든 것을 가진 남자, 빈살만 왕세자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한국 방산의 비결이 무엇일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을 필두로 한국제연합군이 하루가 멀다 하고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폭격하고 있지만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 빈도는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연합군에서는 공습작전을 통해 후티 반군의 공격 능력을 확실하게 제거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국제외교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공격이 후티 반군의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임명한 예멘 특사 랜더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후티 반군이 미군의 공격을 예멘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미 정서가 심한 중동 지역에서 미국 주도 연합군과의 갈등은 후티 반군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BBC의 안보 전문 기자 프랭크 가드너도 후티가 서방 세력에 맞서는 저항의 축으로 아랍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의 공격이 후티 반군의 작전 능력을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미지 상승으로 후티 반군에 합류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 후티 반군이 이전보다 더욱 강성한 군벌 세력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가장 난감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후티 반군과 교전을 치러오고 있었던 사우디는 기나긴 전쟁에 지쳐 지난해 후티 반군과 휴전 협정을 논의하기도 했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며 백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현재 사우디 영토 위로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오가고 홍해를 통한 석유 수출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빈살만 왕세자가 내린 결정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방산 강국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일 그동안 요격체계로 미국제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운용해왔던 사우디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천궁2 요격 미사일 수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무려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향후 10조까지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리고 천궁의 뒤를 이어 두 번째 방산 잭팟이 예고되었는데요. 지난 13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된 WDS 2024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와 사우디 국가방위부가 단독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상이 사우디 국방부가 아닌 국가방위부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우디에는 국방군과 별개의 군대인 방위군이 존재하는데요. 사우디 방위군은 사우드 왕조에 충성하는 부족들로 구성된 군대로 쿠데타 방지 및 치안 유지, 이슬람 성지 보호 임무를 맡고 있는 왕실 직속 친위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위부대라고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 총 8개 기계화 여단과 4개 항공여단, 27개 이상의 독립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병력 규모가 16만 명 이상인 대규모 군단으로 아파치 공격 헬기와 함께 2,600여 대에 달하는 차륜형 장갑차로 구성된 대규모 차량화 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방위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차륜형 장갑차가 대부분 낡아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하나와의 MOU 체결로 하나의 수출형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을 방위군에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한 사우디는 천무의 사격지휘 장갑차로 천무의 제조사인 한화의 장갑차 타이곤 30대를 도입했었는데요. 그 실사용 성능에 매우 만족하며 현지 생산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방위군에서 운용하는 2,500대가량의 장갑차를 모두 한국제 장갑차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본계약까지 성사된다면 최소 30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잭팟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기회는 한국에까지 넘어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지난 2017년 캐나다로부터 라브3 차륜형 장갑차 900대를 수입하는 1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사우디 방위군의 구형 장갑차들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105mm 대전차포가 탑재된 모델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2018년 캐나다 외무부에서 사우디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자 사우디에선 내정 간섭이라 반발하며 캐나다 대사를 추방하고 캐나다와의 모든 거래를 동결시키는 등 대규모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단교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캐나다 역시 사우디 언론인 피살 사건을 이유로 캐나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며 캐나다 장갑차가 고작 10대밖에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갑차 사업은 무기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불안해진 중동 정세와
자국 방위 산업 육성을 바라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방산 협력으로 자국에서 한국 무기를 생산하여 폴란드처럼 자국 방위 산업을 키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타이고는 21톤급 육륜 장갑차로 총 11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110km, 주행거리는 800km에 달하는 우수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용 워터제트를 탑재해 수중에서도 시속 8km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부 전체에 복합 소재 방탄 패널을 장착하고 차량 하부에 세미 파이브형 보호판을 채택해 결과적으로 8kg 폭약의 폭발에도 버티는 나토 표준 레벨 3급의 우수한 하부 지뢰 방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실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는 경전차용 90mm 포와 자체 개발 EOTS를 탑재한 포탑을 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설계상으로도 그 부하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중동 현지에서 지형별 주행 테스트를 선보인 타이고는 비포장도로는 물론이고 푹푹 빠져드는 고온의 사막에서도 온통 돌뿐인 산악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주행하며 차륜형 장갑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험지 돌파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차륜형 장갑차인 타이곤이 궤도형 장갑차 수준의 주행이 가능한 것은 타이어에 적용된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석에서 버튼 조작만으로 지형 특성에 맞춰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장치로 사막과 습지 같은 물은 지형에서는 공기압을 줄여 접지력을 늘리고 단단한 지형에서는 공기압을 늘려 기동성을 늘리는 등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륜형 장갑차의 치명적인 단점인 타이어 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이어 내부에 지지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 펑크가 나더라도 시속 90km로 주행이 가능한 럼플렛 타이어 기술도 적용되어 있죠. 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성과 동일한 성능을 보장하고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대응이 가능한 한국 무기의 특징이 혹독한 자연 환경을 가진 사우디의 니즈를 정확하게 충족시켜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사우디가 천궁2를 도입한 건 역시 이 같은 한국 무기의 장점 때문입니다. 마하의 속도로 날아드는 적탄도탄이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군사무기 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극소수의 방산 선진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할 정도로 개발 난이도가 높은 정밀 무기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요격 체계라고 하더라도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운용하는 환경이 달라진다면 필요한 기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은 세계 최고의 요격 체계로 인정받고 있지만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도의 타격을 입어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사우디에서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 7발을 패트리어트로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요격에 실패해 사우디 수도 한복판에서 미사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에서는 패트리어트가 스커드 미사일 47발 중 45발을 요격하는 완벽한 성능을 발휘했다고 말했었으나 추후 요격률을 슬그머니 50%로 낮췄고 전문가들은 25%밖에 요격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며 성능을 검증받은 패트리어트가 중동 지역에서만 요격률이 떨어지는 것은 낮에는 60도 이상으로 치솟는 중동 기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레이더가 고온의 환경에 노출될 경우 소자의 물성이 변하며 레이더의 탐지 및 추적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의 천궁2 수출을 추진하던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행식 레이더를 해답으로 내놓았습니다. 외부 공기를 흡입해 주요 부품에 흘려보내는 기존의 공냉식 냉각 체계로도 최고 기온 40도 정도의 기후에서 운용하기에 충분했지만 한여름 기온이 60도를 넘는 중동 지역에서 운용하기엔 부족했는데요. 또한 미세한 모래먼지로 주요 부품이 고장날 수 있는 사막 환경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순행식 냉각 체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과거 천물을 중동에 수출하며 사막에서 레이더 장비를 운용해온 경험을 살려 냉각 효율이 뛰어난 사막형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고 이를 아랍에미리트에 먼저 수출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된 중동 첫 실사격에서 요격률 100%를 보여주며 한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중동 전체에 알렸었죠.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천궁2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러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수직 사출 발사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흔히 콜드런치 방식이라 불리는 발사 기술로 발사관에 내장된 가스 발생기를 이용해 유도탄을 공중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추진기관을 점화하여 발사하는 기술로 천궁2는 이러한 콜드런치 방식을 적용해 화염으로 인한 장비의 손상을 줄이고 발사 위치가 노출될 확률을 줄여
무기 체계의 신뢰도와 생존성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천궁 유도탄의 국내 기술로 개량된 설계를 적용하여 천궁2 유도탄의 요격 성능을 패트리어트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95%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천궁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은 단발성 수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천궁과 함께 한국에서 개발 중인 장거리 대공체계 LSAM의 수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카이에서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 사업까지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오일머니가 한국 방산의 추진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유럽에 이어 중동에서도 쾌속 질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 방산이 아시아를 넘어 전 대륙을 호령하게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